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흔쾌히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이 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그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10시까지 움직이기가 만만하지 않죠.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최초의 기적 사건이죠. 그 기적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냐?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그대로 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이제 중심 주제가 그대로 하라. 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성도가 누굴까요? 학교 선생님에게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기쁨이 되는 학생이 누굴까요? 또 목회하다 보면은 어떤 성도가 목회자에게 기쁨이 될까? 그런 거를 생각하게 되면 좋은 일을 이야기했을 때 그대로 따라하게 되면 참 기쁨이 됩니다. 오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지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하셔요.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4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여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의 말씀에 그의 어머니는 신경 쓰지 않고 하인들에게 말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알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너희에게 하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유를 달지 말고 그대로 하라는 거지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묘미고 원칙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그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계시록에 보게 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또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은 누가 지혜롭고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냐. 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의 결론은 지혜로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그럼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비유법이거든요. 모래 위에 집을 졌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지요. 불신앙의 사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말씀대로 믿고 삶으로 살아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이 자기 꾀로 하게 되면 기적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기분대로 믿음 생활하고 자기 멋대로 예배 생활하면 평생 기적의 근처를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우직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냥 좀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회복되게 됩니다. 인스턴트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조금 지나면 사람들이 실증을 냅니다. 이것이 인스턴트 식품의 한계지요. 더 이상 매력을 주지 못하지요. 왜 그러냐면 인스턴트 식품은 깊이가 없어서 그래요. 마찬가지로 인스턴트 신앙생활은 깊이가 없고 깊은 맛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가뭄이 들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확 쏟아지잖아요. 그럼 해갈된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햇빛이 나잖아요. 식물이 다 말라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뭐예요? 지금 가뭄이 들었어요. 식물에 물이 필요해요. 소나기가 확 쏟아졌어. 그리고 햇빛이 바짝 났어요. 근데 식물이 다 타 죽어요. 왜? 탈수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식물이 죽어버려요. 뜨거운 날 식물이 지쳐있을 때 물을 탁 주잖아요. 그럼 식물 죽습니다. 그냥 참았다가 이 해가 좀 이온되어진 다음에 물을 천천히 뿌려줘야지만 회복이 일어나요. 마찬가지로 인스턴트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려울 때 잠시 주님을 찾았다가 조금 은혜를 받으면 다시 세상 방식으로 돌아가는 분들을 말하지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인생의 신앙의 독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우직하게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어머님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면 말씀을 그대로 우직하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내면 반드시 그 속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오는데 이 문둥병, 환센병에 걸렸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래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왔는데 엘리사가 나와서 인사하고 환부를 보고 만지고 뭐고 안수하고 뭔가 그렇게 고쳐줄 줄 알았는데 엘리사는 나타나지 않고 그 종 하인을 보내서 말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네 살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될 것이다. 나만이 기분 나쁜 거예요. 선지자가 나와서 예방하고 환부를 보고 손을 만지고 뭐 안수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하인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네 피부가 어린아이 살갗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안 믿어지지요. 기분 나쁘지요. 왜? 자신의 고향인 나라인 다메섹 강이 요단강보다 깨끗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데 하인이 말합니다. 그래도 선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짓누르고 마음의 상함을 짓누르고 그냥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다 7번을 했어요. 6번을 해도 변화가 없어요. 근데 7번째 들어갔다 나왔는데 자신의 고질병인 한센병이 깨끗이 고침받고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된 거지요. 순종할 때 나병을 고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신앙생활의 신비입니다. 우리 이성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경험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모든 경험도 계산도 자기의 능력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용기는
순종의 용기라고 합니다. 기라상 같은 믿음의 사람 속에 나타난 덕목이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삶의 일자리들, 삶의 일터들이 또 기업의 현장이 다 달라요. 다 아픔이 있고요. 이 가슴을 열어보면 다 시커먼 숫덩어리들이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인간의 경험이나 또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 지식들 다 동원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이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몸부림치다 보면 하나님의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기적이 그 자신의 인생의 그 믿음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게 있으면 그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경험하다 보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 두려움 없는 걸 가지고 세상 땅끝까지 기업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느냐?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가득 채워라. 7절을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도랑아리가 6개 있습니다. 그렇게 하인들이 얘기하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는데 하인들은 아귀까지 가득 채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웠는데 아귀까지 아주 가득 채웠습니다. 폭발은 언제 일어나느냐? 가득 채워야 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넘칠 때까지 채워야 됩니다. 채우면 반드시 넘칠 때가 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남긴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물로 세례를 받았는데 너희들에게 기도하면 성령의 세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뭔지 몰라요.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느껴본 적도 없고 맛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120명이 한 다락방에 모여서 그냥 열심히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오로지 자신의 전부를 기도에 헌신을 해요. 근데 11째 오순절날 갑작스레 그 모인 곳에 불가시한 성령의 세례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을 하고요. 입의 언어가 달라지고요. 뿐만 아니라 각자의 머릿속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낙심과 절망이라는 용어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똘망똘망하게 자기 심장 속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초대교회를 열어갔지요. 채우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니까 폭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터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채우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뭘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내 심령 속에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내 심령을 채우지 않으면 마음에 텅 빈 그릇이 돼버려요. 이 텅 빈 내 마음에 날마다 가슴이 뜨겁게, 가슴이 그냥 풍성하게, 가슴에 열정으로 가득 차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야 돼요. 채우면 사람이 낙심하지 않아요. 염려의 병에서, 불안의 병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내 안에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내 심령이 뜨거워져요. 심령이 살아있어요. 심령이 그냥 기쁨과 감사로 넘쳐요. 그 힘이 있어야지만, 그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일터를, 기업을 뒤집어 놓을 수 있고요. 기업에 함께하는 직원들에게 강력한 영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을 한 마음으로 끌어갈 수 있고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가 있습니다. 채워야 돼요. 채우면 언젠가는 반드시 넘칠 때가 있다. 뭐 1만 시간의 법칙은 다 잘 아는 얘기 아니에요. 아웃라이어, 말콤 글래드웨일이 썼던 저서, 뭐 그 책을 안 읽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1만 시간을 자기가 선택한 분야에 투자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분야를 이제 이해할 정도,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입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도 안 하고 분야에서 성공하기는 거의 어렵다는 거지요. 근데 1만의 시간은 대충 때우는 것이 아니라 열정과 헌신과 자신의 전부를, 온 힘을 다해서, 온 에너지를 다해서 1만 시간을 그 분야에 집중했을 때 분명히 그때부터 넘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실력이죠. 우리가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가 이 바닥에 물이 없어요. 그 물을 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벅벅 소리가 납니다. 그렇죠? 근데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물을 떠들여도 소리가 안 나잖아요. 이 빈 항아리, 늘 벼있는 빈 항아리 때문에 힘들어하고 가슴 졸이지 말고 어떻게 돼요? 몸부림치지 말고 그냥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넘치도록 하면 됩니다. 늘 항아리에 물이 부족해서 몸부림치며 허우적거리며 늘 생수를 한 모금 생수를 늘 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련한 인생이 되지 말고 어떻게 돼요? 채우면 돼요. 내 심령 속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또 내가 선택한 전문 분야에서 실력을 가득 채우고 내가 선택한 일터에서 실력을 가득 채워서 누가 뭐래도 차고 넘쳐서 저 사람은 실력이 있다. 저 사람하고 한번 인생을 한번 걸어보고 싶다. 넘치면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뭐냐면 믿음의 길은 나중에 더 잘 된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됐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최상의 포도주가 나왔어요. 8절 10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말합니다.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래서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 맛을 보고 나서 어땠냐 하면은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맛있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는 항상 끝이 아름답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사람도 끝이 아름다워요. 근데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소문왕성한데 갈수록 사람이 실증이 나요. 우리가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 처음에는 뭐 고난이 있다 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견뎌내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쭉 살다 보면 예수를 확 붙들고 살다 보면 반드시 끝은 아름다워요. 열매가 있어요. 행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11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땅의 것만 쳐다보면 늘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고 살잖아요. 그러면 내 가슴 속에 소망이 생겨요. 소망을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위에를 쳐다보고 살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넉넉히 부어주시는 분,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삶으로 그냥 그대로 우직하게 그냥 살아냅시다. 두 번째는 채워야 돼요. 내 빈 항아리를 채워야 돼요. 영적인 것을 채우고요. 또 내 분야에서 실력을 채우고요. 내가 만든 제품들을 세상에서 최고의 제품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건 기본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살면 나중에 더 잘 되는 인생이 된다. 잠시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영원히 더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기업,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기업, 세상 모든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기는 CEO,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저 기업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이다. 저 기업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저 기업은 더 점점 잘 되는 기업이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존경하는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요. 모든 기적의 출발은요.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광주리 비즈니스 미션 회원들을 복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CEO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기쁨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의 삶의 자리 때문에 울며 한숨 쉬며 낙심하며 절망하며 원망하며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순간에도 하늘을 바라보며 나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끝까지 살아내서 일터를 소중하게 가꾸고 세상 열방까지 뻗어가는 귀한 일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더 잘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영원히 잘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일터에 재정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좋은 바이어들과 연결되어 세상 끝까지 달려가는 축복의 회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우리 특강을 하실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대성 대표님인데요. 하임 벤처 투자 대표고요. 예, 보면은 전에는 시스토리 VC 벤처 캐피탈에서 대표로 있었고요. SBCN 상무로 있었고 유진 투자증권에 일하셨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평가 담당으로 그런 스토리가 이거 말고 엄청나게 많은데 다 담을 수 없어 갖고 그냥 몇 가지만 썼습니다. 제가 마음에 참 드는 귀한 우리 집사님이에요. 볼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나오셔서 회사 소개와 VC에 대해서 같이 한번 듣고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라오실 때 박수로 우리 축복하십시다. 안녕하십니까. 저 하임벤처투자의 박대성 대표고요. 오늘 여기 오면서 굉장히 영광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어쨌든 이 하임벤처투자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일을 하려고 이름도 그렇게 짓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활발히 해왔는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소명을 비즈니스로 하시는 분들 앞에서 그리고 그런 이제 또 소명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서
높은 자리에 서서 이렇게 저의 사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항상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저를 어떤 곳으로 이끄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자리라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고요. 저는 일단 저희 회사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그 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좀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공기업인 그 기술 신용 보증기금에 입사를 했어요. 한 3년 반 정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하고 바로 이제 퇴직을 했는데 그 이유는 한 2년 반 정도쯤 됐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저보다 높은 상급자분들이 이제 쭉 계시잖아요. 뭐 지점장님까지. 근데 저랑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에 이거를 15년, 20년 동안 계속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하면 이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 공기업이 일단 저랑은 잘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 바로 퇴직을 하고 이제 MBA를 갔다가 KPMG라고 하는 회계법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회계법인에 들어갔을 때 엄청나게 고강도로 일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그때 진행했었던 일들이 이제 부실의 기업과 부실의 자산을 어떻게 보면 잘 이제 싼 가격에 인수를 해서 그거를 갱생하고 리노베이션을 시켜가지고 높은 가격에 파는 비즈니스를 자문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문하는 역할들을 진짜 한 1년에 한 달 정도만 12시 전에 갈 정도로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일을 한 3년 정도 진행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증권사로 가서 그 일을 투자 쪽으로 연결시키는 쪽 일을 하다가 직접 투자하는 일을 계속 했었습니다. 2017년도까지 그 일을 쭉 하면서 나는 이제 그렇게 좀 큰 딜의 금융 쪽의 전문가로 가겠구나 생각을 하던 차에 이제 2017년도 4월에 우연하게 저를 예전부터 좋게 보셨던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 지인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기술 관련해서 본인 사업에 사업 계획서를 써달라고 하신 거예요. 투자를 받아야 된다고. 근데 저는 기술을 전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분이 그래도 좀 한번 써달라고 해서 어떻게든 하여튼 저는 제안서 작업은 잘 하니까 이걸 꾸역꾸역 해서 써드린 거죠. 근데 그 제안서 작업을 한 후에 그분이 이제 투자를 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삼고초려를 하신 거죠. 지분을 좀 줄 테니까 이제 회사에 와서 전략 쪽 일을 좀 해달라라고 해서 그 회사에 진짜 우연한 기회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회사가 전년도 매출이 8천만 원 정도 됐던 회사가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를 만나서 120억 정도 이제 그 해에 매출을 하고 시리즈 A라고 하는 다음 단계 투자를 받으면서 제가 받은 지분이 엑시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돈을 갑자기 이제 좀 큰 돈을 만지고 나니까 눈이 이제 확 뒤집힌 거죠. 이게 굉장히 굉장히 대단한 일이구나. 왜냐하면 저희가 금융 전문가로 살면 연봉과 인센티브를 받아도 그거 자체가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정도의 경제적 수익을 가져가기엔 한 5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하나의 투자가 회수될 때. 근데 이거는 1년 정도 되는 시간 만에 이 모든 액션들이 가능하고 제가 예전에 어떻게 보면 부실의 시나리오를 짜다 보니까 이 부실이 아닌 거의 시나리오는 훨씬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듀레이션이 짧고 역동감이 있고 그리고 시나리오 자체가 굉장히 저랑 잘 맞았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화학적인 작용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비즈니스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바로 그 돈을 가지고 다음에 스타트업에 연락을 합니다. 제가 찾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 투자를 할 거고 이 회사의 전략적 일을 할 거니까 이제 좀 받아주쇼 하면 안 받으실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투자를 하고 또 가서 회사를 키우고 또 엑시스를 하고 하면서 이제 저는 이거 죽을 때까지 이것만 하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너무 적성에 잘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총 3곳의 스타트업을 하고 이제 4번째 스타트업을 찾던 와중에 여의도에서 저한테 이제 예전에 저를 이제 제가 모셨던 그분이 이제 히스토리 투자자문의 오너분이신데 그 형이 이제 연락을 해서 야, 너 언제 그거 하나 들어갔다 나올 거니? 이거를 동시에 깔 수 있는 판이 벤처 캐피탈이라는 게 있단다 라고 해서 그때 벤처 캐피탈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총 현재까지 한 30개 정도 기업에 한 300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이제 그 공식을 이제 기업들에 맞춰서 여러 개를 하니까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더라고요. 장점은
한 번에 여러 개를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더 좋겠죠. 많은 것들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죠. 근데 단점은 그 회사에 제가 직접 들어갈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시시각각 벌어지는 일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성장 전략을 제가 짜서 그거대로 가이드라인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약간 간접적으로 해야 되는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의 회사를 만들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회사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리려면 벤처 캐피탈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제가 설명드리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지금 대표님들이시고 뭐 사업을 하시잖아요. 근데 본인의 사업이 투자 가치를 높이는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설계를 짜야 될지를 잘 모르세요. 그 모르는 근본적인 이유는 스타트업과 일반의 기업은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거는 스타트업이다, 이거는 스타트업이 아니다에 따라서 스타트업이 아닌 기업은 투자 가치가 스타트업 대비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내 회사는 기술이 아니니까 나는 스타트업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사람들이 삼성을 기술적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기업은 스타트업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근데 삼성보다 훨씬 큰 구글이나 메타 같은 해외 기업들은 저희가 스타트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규모의 문제가 아니고 인식 자체, 구조의 설계 자체에 문제가 좀 있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당연히 이제 여기서도 도와드리고 같이 함께 할 텐데 이 개념을 좀 잡으시면 사업 설계하실 때 훨씬 많이 도움이 되는 측면들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스타트업에 대한 정의는 수십 년, 수백 년 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스타트업의 정의는 이 스티브 블랭크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이제 정의한 게 저희가 이제 고전처럼 쓰는 정의인데요. 스타트업의 정의는 반복적으로 혁신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도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회사를 키워나갈 수 있는 기업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 혁신이라는 게 저희가 얘기하는 뭐 기술적인 혁신이 아니고요. 사업적인 혁신, 뭔가 다른 방식에 대한 것들이면 혁신으로 다 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시도를 하면서 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급속도로 회사를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궤도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스타트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업은 중소기업과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이제 어쨌든 공개를 드릴 거고 다 드리니까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은 안전하게 좀씩 성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정해진 루틴에 따라서 회사를 시스템을 잘 갖춰서 가면 되는 기업인데 반면에 스타트업은 막 들쭉달쭉합니다. 들쑥달쑥한데 대신에 급속도로 빠른 경로를 택해서 그 빠른 경로의 시나리오만 맞으면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빠르게 성장하기 전에 투자했다가 빠르게 성장한 후에 엑시트하면 굉장히 많은 자본적 이득을 보겠죠. 그게 바로 벤처 캐피탈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벤처 캐피탈의 어떻게 보면 저는 후발주자잖아요. 원래는 제가 30대 초반부터 이 벤처 캐피탈을 해야 전문가인데 저는 2020년도부터 시작을 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이 사업을 전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시작을 할 때부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이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 투자는 대학 입시의 게임이에요. 대학 입시의 게임이 뭐냐면 저희가 대학을 갔다라고 하는 걸 상장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 상장을 정시라고 하는 수능의 정시면 수능을 보고 정시로 가는 거를 일반 직상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점수가 아니고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컴비네이션을 보고 수시로 간다라고 하는 걸 기술통제 상장이나 기타 상장이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저희는 어쨌든 이 사람이 서울대를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에 대한 배팅을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배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것들이 이제 시드 기업과 초기 기업에 대한 얘기인데 초등학생은 이제 뭐 코 찔찔 흘리는 애한테 저희가 얘 서울대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분산을 해서 적은 금액으로 많은 기업들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5천만 원부터 1억에 대한 투자를 가지고 이제 분산하는 투자고 저희가 지금 있는 회사가 요 라운드의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거든요. 엑셀러레이터라는 회사고
이 회사가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야, 정부에서 야, 초기 기업들은 어려우니까 분산으로 많이 투자해. 그리고 그 중에 뭐 예를 들어 확률적으로 봤을 때 10개 중에 하나 정도가 서울대 가는 게임으로 장기의 게임을 해. 초등학생이 어쨌든 대학교 갈 때까지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가다가 얘가 중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면 약간 앉은 자세가 좀 틀려져요. 아, 얘는 좀 공부에 좀 할만한 애다라는 계산이 들고 그 계산에 앉은 자세를 보고 저희가 그 친구한테 투자해서 어떻게 보면 가르쳐 주는 거죠. 야, 이렇게 하면 서울대 갈 확률이 높아져. 해서 이 기업들이 대부분 저희가 얘기하는 시리즈 A 단계나 프리 A 단계 정도의 기업들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요, 모의고사 성적이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친구가 서울대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건 다 알거든요. 그래서 상장 직전에 있는 회사들은 대규모 투자가 가능해요. 판단이 쓰니까. 하지만 상장 직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투자를 하고 밸류도 높기 때문에 어차피 상장했을 때 거둘 수 있는 수익이 많진 않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궤도로 어떤 형태로 이거를 맞추냐를 그냥 아예 이 처음에 어렸을 때부터 이 대학교를 가는 과정까지의 여러분의 경로를 설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한 2,000개 정도 기업들을 이제 리뷰를 했는데 그 기업들을 뭐 보면요, 이렇게 제이커브라고 하는 이 성장의 곡선들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다만 그 곡선의 기울기와 형태가 그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다른 겁니다. 같은 기업이 하나도 없겠죠. 근데 그 기업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갈 때 시나리오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는 이 시나리오를 설계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뒤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가지고 설계한 시나리오를 보고 그 기업의 매력도를 느껴서 투자 가치가 높아지는 관점으로 설계를 짜주면서 저희가 자본적 이득을 취하는 게 저희 회사의 근본적인 이제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게 저희 영업 기밀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회사가 그 궤도에서 겪을 문제는 이미 다 결정이 돼 있어요. 아, 이거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아, 이거 너무 다 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 다 결정이 돼 있습니다. 뭐 제가 이거 너무 교만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 가지고 사업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돈이 없잖아요. 시작했을 때 뭐 한 1,000만 원 갖고 시작을 해도 몇 달 월급밖에 없기 때문에 직원을 많이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럼 1명, 2명이잖아요. 그 1명, 2명은 매일 힘드니까 둘이 막 소주 먹으면서 매일 밤 되게 친한 얘기들을 많이 나눠요. 그러다가 매출이 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매출을 뭐 배송을 해야 되고 뭐 패킹을 해야 되는 직원도 뽑아야 되고 하니까 직원 수가 많아지잖아요. 이게 10명, 20명이 넘어가면요, 회식을 일주일에 한 번은커녕 1년에 한 2번도 못 해요. 예약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이 창업자가 겪는 문제가 예전에 친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전체적인 시스템 구조로 설계가 바뀌거든요. 제가 일례로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려도 느낌이 팍 오시죠.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그 궤도에서 무조건 고민할 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고민을 그 궤도에 맞게끔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게 이제 여기에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벤처 투자를 업으로 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도 혁신을 계속적으로 추구를 하면서 저희 투자라는 사업 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제가 쭉 둘러보니까 주위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다 꼿꼿하고 이 혁신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아, 저분들 대비 나는 확실히 뭔가 더 다른 가치를 주고 더 잘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23년도 1월에 이 하임 벤처 투자를 만들었을 때 아, 야, 이거는 좀 해볼만 하겠다라는 게임으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히스토리 벤처 투자부터 한 300억 정도 이상 투자를 했는데 보시면 업종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주력으로 투자하는 업종이 뭐예요? 물으면 저는 그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업종 불문하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투자를 한 후에 그림이 그려지는 회사면 다 투자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바이오는 아무리 해도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를 잘 못하니까 뭐 임상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쪽만 빼고 나머지는 다 이제 이해가 쉽고요. 특히나 사업화에 대한 스케일업이 용이한 플랫폼이나 커머스 쪽은 굉장히 좋아하죠. 왜냐하면 스케일업 구조를 짜기가 수월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그동안 이제 과거에 투자했던 기업들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붉은색 부분이 이제 어쨌든 투자를 한 후에 다음 라운드로 막 다 넘겼었던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면 23개를 투자를 했는데 17개를 다음 단계로 넘기고 2개는 엑시트를 했다?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했을 때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저희의 전략입니다. 뭐냐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스테이지에 따른 부족한 것들이 다 있고 하나만 잘 하시는 걸로도 창업을 하셔도 절대 망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만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약간 편중이 돼 있으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양한 측면에서 이것들을 채워드리는 역할을 하고, 그게 채워지면 다음에 투자자분들은 안 좋아할 수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이거를 채우는 과정들을 쭉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본시장 플레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자본시장 플레이가 핵심인데, 이거를 뭐 돈으로 어떻게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저희가 어느 단계까지만 좀 키워놓고 균형감을 준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이 무궁무진한 이 자본시장의 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이 기업을 자본시장으로 다음 라운드에 투자를 받게 하면요, 그 다음 라운드의 투자자들은 돈이 워낙에 많은 형태의 여러 펀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돌려서 결국은 상장을 시키는 구조로 최대한 노력을 해주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입이 되면 그 기업이 이상한 짓만 안 하고 제 말만 잘 따르고 가치만 돌아가면, 그러면 저는 이제 상장까지 가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게 이제 제 계산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사업 초기에 기업들이 많이 망한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진짜 망하는 기업들은 거대한 투자가 들어왔을 때 망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있는 기업들이 망할 것 같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초기의 기업들은 망하는 게 아니고요,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의 기업은 누구의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망해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돈 좀 잃고 끝나지만, 대규모 투자를 받으신 분은 이제 뭐 차도 뽑고 집도 사고 막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갑자기 이상한 행위들을. 그런 행위들을 하시다가 갑자기 배임 횡령으로 걸리면 이제 한 방에 완전 나락으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시장의 플레이라는 게 뭐 넘어가면 다 깨끗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고민들과 더 많은 시련들과 더 많은 도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잘 헤쳐나가게 도와드리는 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전략의 주요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제 생각을 했죠. 하임을 만들고서 야, 무료로 일단 무조건 기업들한테 다 정보를 주고 도와주자. 왜냐하면 많은 기업을 봐야 어쨌든 간에 제가 투자할 대상을 잘 찾을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주력적으로 했던 건 그냥 무료 강의와 무료 세션들을 계속했어요. 그러면 이제 스타트업들이 저희 하임을 알고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들 중에 좀 괜찮은 기업들은 선별하는 과정을 또 무료로 코칭을 계속 해줬습니다. 막 도와드리고 하다 보면 좀 좋은 기업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 기업들은 좀 더 깊은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투자까지 가는 단계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약간 퍼널링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퍼널링이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좀 광범위하게 많은 집계획을 한 후에 그거에 따라서 계속 저희 기준에 맞춰서 좀 좁혀나가서 결국적으로 그 기업들을 이제 선별하는 과정인 거죠. 근데 이게 자연적으로 일어나면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무료 강의를 하고, 그리고 막 오전에 막 코칭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투자 검토하고 뭐 여러 투자자들 만나고 다니는 이런 정도의 이제 일상이 가능해진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기업들에 투자를 해서 쭉 진행을 했고요. 지금 현재 한 20억 정도 이제 펀드를 결성을 하고, 이제 한 10억 정도 추가로 지금 또 결성을 해서 이제 또 대규모 프로젝트로 진행하는데, 지금은 저희는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저희가 투자할 만한 기업이고 상장을 갈 만하다는 판단이 쓰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안을 합니다. 야, 이거 저희가 지금 최대한 이 서류들, 사업 계획서나 투자 제안서 같은 거 작업들 할 테니까 이건 최소 실비로 받겠다. 뭐 예를 들어 200, 뭐 300, 좀 어려우면 한 500 정도 이제 난이도에 따라서 돈을 받고 그냥 실비로 진행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가 투자를 받는 걸 도와드리고, 그 투자에 따른 일부의 성공 보수를 받고, 이제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해요. 뭐냐면, 야, 지분을 좀 싸게 살게, 너의 지분을. 그럼 그 사람은 좀 화들짝 놀라겠죠. 왜냐하면 자기 기업의 지분을 왜 싸게 사는데. 근데 내가 다 도와줄 거야. IPO까지 갈 거니까 싸게 일단 좀 매입하게 좀 도와줘 하면, 협의가 되면 그분이 지분을 이제 저희한테 좀 싸게 파시는 거죠. 대신에 한 3년이나 5년 정도의 상장이 안 되면 돌려드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러면 저희가 산 거에 대한 부담을 그분도 좀 덜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상장까지 같이 가기 때문에 이 구조가 좀 맞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투자들을 이뤄가면서 이제 수익화 사업들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뒷부분은 좀 짧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뒷부분은 뭐냐면요. 지금 대표님들 뭐 이렇게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업은 성공하는 공식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뭐냐면 처음에 계획을 잘 짜면 돼요. 아이디어를 찾아서 계획을 짜고 거기에 필요한 리소스들을 좀 잘 활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그거를 실행하고 문제점을 검토해서 다시 또 수정한 형태로 실행해서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되는 게 이 사업의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이거대로만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대로 안 돼요. 그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딱 그 일에만 집중하셔야 되는데 이게 과거도 생각해야 되고 미래에 어떻게 될지도 고민해야 되고 친구의 어떤 얘기도 고민해야 되고 술도 드셔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집중을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공식이 맞는데 집중이 안 돼서 성공을 못 하시는 거지 집중하시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집중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저희가 설계를 하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초기에 이런 사업적인 것들을 세팅해서 에너지를 극대화시키는 것, 이제 그 과정이 이 사업 성공의 어떤 중력의 법칙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많은 기업들을 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 이 중력이 있어요. 근데 그 중력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뭘 해도 막 힘드신 거죠. 근데 안 되니까 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를 조금만 풀어드리면 그 중력들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잘 못 받으시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공통적으로 한 3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업을 통해서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세요. 제가 일례로 이제 작년에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해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심사를 진행을 했는데 한 300개 정도 기업을 보고 제가 야 이게 뭘 하고 싶으시다라고 이해한 게 한 70개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30개 정도 기업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 뭐 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막 적어요.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 뭘 하고 싶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잘 모르세요. 이거 되게 웃긴 얘기죠. 왜냐면 나는 내가 활발하고 나는 내가 예를 들어 활발한 대신에 좀 꼼꼼하지 못하다라고 보통 장점과 단점을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창업의 관점으로 봤을 땐 장점과 단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장점과 단점이 사람을 붙여서 그 사람의 시스템을 만들면 이게 약간 다른 개념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생각을 못 해보시니까 굉장히 세심한 기술 기반의 대표님이 아 나는 소심해서 좀 사업적 역량이 떨어져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세심하고 섬세한 부분들이 장점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를 공격적인 사람과 활발한 사람으로 채우면 된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게 중요하고, 이제 세 번째는 시나리오를 잘 못 짜세요. 네, 이거는 확실합니다. 뭐냐면 내가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를 예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 시나리오를 못 짜시다 보니까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하고 이제 어제 오늘 걱정하고 내 미래 걱정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훅훅 가고 이제 자금은 마르다 보니까 이제 사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씨를 뿌려서 수확을 하는 개념이 사업이에요. 예, 그래서 이 씨를 뿌릴 때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뭐 묘목 단계에서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나무 단계에서 열매를 맺을 때 준비해야 될 것들을 이제 이렇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한 거에 따라서 딱 그 해당하는 거에 딱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도와드리는 게 이제 이 얘기의 핵심이고요. 이게 저희 비전입니다. 제가 이건 되게 진짜 재밌는 얘기예요. 저희가 쿠팡과 위메프와 티몬이 3개 기업이 지금 보시면 쿠팡은 굉장히 잘 됐죠. 근데 2015년도, 16년도에 쿠팡과 티몬과 위메프가 3개가 동시에 펀딩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예. 근데 누구는 위메프를 했고 누구는 티몬을 했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위메프가 훨씬 더 펀딩 가치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위메프 들어가려고 하다가 못 들어가가지고 울면서 들어간 게 쿠팡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쿠팡에 들어갔었던 분과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저랑 친한 VC의 이제 후배인데 그 친구랑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그 친구가 결국 하는 얘기 뭐냐면
왜 쿠팡을 들어갔냐라고 하면 그냥 그 기업이 그때 내 앞으로 와서 들어간 거예요. 그 얘기는 어차피 이게 이쪽에 투자라는 게 막 계산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어차피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경로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게 맞는데 제가 2,000개 기업 중에 대략 30개 정도 투자를 진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나머지 기업들은 어쨌든 그 당시에 제 투자 대상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그 기업은 좀 영향이 떨어졌겠다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머지 기업 중에 6개 기업은 상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이거 뭐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의 시점에서는 그 기업이 별로였었죠. 근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기업이 좋아진 거는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업과 모든 사람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나 보다. 그래서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겨울일 때 나를 만나면 이제 투자 못 받으시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이 여름 때 나를 만나면 무조건 투자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을에 수확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계속 지켜볼 수가 있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만나는 기업들을 다 플랫폼에 담아놓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데이터들을 업데이트하게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이 플랫폼을 기획을 하게 된 거예요. 이 플랫폼의 핵심은 기업들이 들어오면 어쨌든 자기의 경영 정보와 여러 가지 투자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그럼 기록이 되면 이제 저는 어떤 알람이 떠요, 저한테. 뭐냐면 여기가 지금 봄으로 진입했습니다. 알람이 뜨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유심히 보는 거예요. 이게 여름 정도 갈 가능성이 높은지 아닌지. 그리고 투자를 검토하면 이 2,000개 기업들 중에 30개만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과 더 많은 기회들이 보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고 이제 하임의 이 플랫폼을 지금 접목을 해서 어떤 플랫폼을 지금 거의 완성해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 투자자들은 굳이 저를 안 만나고 투자 기업도 안 찾아도 돼요. 여기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보고 자기가 맞는 계절에 해당하는 기업들 찾아서 자기가 맞는 업종에 해당하는 걸로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저는 들어오는 것만 제가 잘 신경을 쓰면 이 뒤에서 이 기업들이 성장해서 다음 단계로 가는 건 자동적으로 생태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제 계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얘네가 좀 더 클 수 있게끔 최대한 도와주고 어쨌든 그 사람이 봄, 여름, 겨울 가는 건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인생이고 뭐 어떻게 보면 운명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제 설계하신 어떤 주관하신 그림들이 있으실 텐데 그 그림에 따라서 옆에서만 잘 갈 수 있게끔만 최대한 도와주면서 이 그림들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한 게 이제 저희의 비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제가 도와드리는 게 제 소명인 것 같아요. 도와드리는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게 제가 뭘 도와드렸는데 그분이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과 그리고 그걸 실행하시고 변화되는 걸 보면 엄청나게 제가 쾌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랑 잘 맞아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뭐든 물어보시고 뭐든 얘기 나누고 하는 거는 다 열려 있어요. 다만 시간적인 제약이 좀 있다라는 차이만 있는 거지. 나머지 부분들은 다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꼭 저희한테 뭐 투자를 받거나 투자를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보다 투자를 받기 위한 상태를 만드는 거에 좀 더 집중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같이 도와드리고 함께하고 이제 이런 이제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셨고 저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같이 윈윈하면서 이제 이 12광주리 모임을 더 활성화하는데 제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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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박 대표님 보면 사람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우리 박 대표님이 좋아 보여가지고 우리 박 대표님하고 12강조를 함께하면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함께 하십시다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기업이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또 돈이 필요해요. 또 뭐 회사에
유보금이 있으면은 큰 문제 없는데 갑작스레 뭐 큰 오다가 들어왔을 때 이걸 처리하려면은 결국은 자금이 있어야지만 빨리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하는데, 그럴 때 그 펀딩 부분들을 우리 하임에서 맡아서 하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수출을 해서 뭐 수출해서 뭐 한두 달 아니면 엑시트가 되니까 그걸 좀 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 국내에 뭐 이제 하임에서 알아서 할 테고, 해외 부분에 이제 상장하는 기업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해외 상장은 국내와 좀 다릅니다. 보는 관점과